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세우다의 조용달 교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매년 1000여 명에 달하는 산업재해사고의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산재 예방과 감독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964명에 달하던 사망자 수가 2019년에는 855명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새로운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학교가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지금 논란이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에는 청와대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시켜달라는 청원운동이 벌어진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학교라는 교육 현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그 논란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허정열 교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의 허정열 교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학교 교육의 적절한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이고 하나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의 사건이 지방의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목숨을 잃은 분이 있고 그분의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을 만들게 된 점이 있어요. 또 중대 산업재해 사례로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이죠.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신축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 한 40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고, 이런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고요.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체에서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단체, 좀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그 운영하는 시설이나 수단을 이용하다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앞의 예로는 그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서 많은 그 영유아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고로 해서 그 기업체의 처벌의 문제를 놓고 법원에서 지금 다퉈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나 수단을 이제 이용하다가 그 사고를 당한 경우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붕괴되는 그 순간에 그 교량을 지나가던 차량들이 물속에 빠지면서 한 3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10여 명 이상이 큰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됐든 중대시민재해가 됐든 이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나
또 경영 책임자 등에게 엄중한 그 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법은 담고 있습니다. 재해 정도에 따라서 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고의라든지 또 중과실이 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그 개인에게 피해액의 5배를 배상을 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가 됐든 중대 산업재해가 됐든 이렇게 사업주 또는 경영자들을 이제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학교와의 관련성입니다. 특히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교육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대 재해 두 가지 중에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이 법이 학교와 이제 무관하게 됐습니다. 남는 것이 중대 산업재해인데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학교는 제외한다고 하는 이런 명시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이 내년 2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고 이제 상당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법을 그대로 가져갈 때는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고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얘기인데요. 그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그 교직 단체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의 그런 목소리들이 각자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쪽의 논리는 요컨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그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안전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여기에서 학교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적용이 돼야 되고 교장 선생님의 경우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그 교장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대로 저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교육감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자의 범주에 학교장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본래 그 교장 선생님들은 자체 예산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 법령에 의하거나 아니면 상급 행정관청의 이제 그 지휘에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그 교육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저 학생들이 어떤 단체 수련 그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그 교육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교육에 이걸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 그 개념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저울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을 저울질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법을 통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그 학교라고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권 보장이라는
쪽에 하나의 그 공익과 또 다른 쪽은 이 법이 적용됨으로써 교장 선생님들의 경우는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되면 거의 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아마 도모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의 개보수, 신축, 증축 자유롭게 또 적극적으로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큰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학교의 위축을 가져오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법이 적용되면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저는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 경우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학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습권의 한 내용으로서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으로 인해서 교육 활동이 위축이 되면 결국 학생들이 이 학습권 보장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이 법의 적용으로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권 보장이라고 하는 한 부분하고 이 법의 적용으로 그 위축을 당하는 교육 활동의 위축으로 인하여서 이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입을 어떤 학습권의 제약이라는 이 부분을 저울질해봤을 때 이걸 자유롭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편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적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의 위축과 학습권의 제약이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업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이 학교에서 청소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시설 관리라든지 아니면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이제 그 조리 업무 이런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고로서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의 안전권을 보장할 만한 무슨 다른 법적 장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에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권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법들이 있느냐면 교육시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인데 이 법에 의해서 학교장은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때로는 정밀 진단을 하고 때로는 상부 응급 행정관청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밀 진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시설의 어떤 파손을 가져오고 그것이 다중의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 교육시설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학교장의 경우에 3년 내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을 또 적용하고 있어요. 이 법은 특히 18년 만에 작년 1월 달에 전면 개정된 것인데 이 법을 통해서 이 학교 현장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조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학교장이 이 감독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의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로서 또 주의 의무를 다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재해가 발생할 때는 사업주로서의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그 자치단체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주의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근거로 해서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형법에 의해서 직무유기라든지 권한남용으로 다스릴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일반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그런 중대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법들로도 그 대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학교에다 적용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그 적절성 관련해서 검토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네. 또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강연하시는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한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대책을 내놓은 데가 두 군데입니다. 예. 한 군데는 서울시 이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제 결의문을 통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학교에 적용되는 것 또 학교장이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이제 이 법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 2월에 시행을 목표로 해서 시행령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학교장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요청을 정부에다가 교육감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교총에서 지금 그 법률과 관련해서는 이 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차제에 그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 저 학교 단위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지금 지역교육청 단위로 그 업무를 이관하면서 학교 현장에 학교 폭력 문제로 그 지고 있던 짐을 벗어나게 했던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이 학교에 적용이 되게 되고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하는 이 구조를 바꿔서 학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도록 이것을 전담하는 그 전담 기구를 이 교육감 그 산하에 그 둬서 이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게 교총의 제안이거든요. 이제 이 교육감 협의회에서 시행령을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서 학교장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법률을 쭉 검토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법률 어디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시행령에서 제외를 하려면 위임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내년에 2월에 시행이지만 그 전에 법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그 법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적용 범위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적용 범위에 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아까 중대시민재해와 마찬가지로 중대산업재해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담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제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교총에서 이 안을 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 활동의 전문가지 학교 경영의 전문가지 그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그것을 예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에다 책임을 묻는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과중한 것 같아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상급행정관청에다가 두고 학교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그 전담 기구를 두겠다는 것은 법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전담 기구를 별도로 신설해서 법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이제 전담 기구를 두는 것하고 법을 개정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 핵심적인 질문이신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담 기구 두는 것은 이 법이 결국 적용이 될 경우에 대비한 그런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 판단은 이 법이 적용되게 하지 않게 하더라도 그 전담기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도 여전히 있고 그 법에 의해서도 이제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산업안전재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그 별도의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좀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허 선생님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학교가 보호돼야 되고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점은 저희들이 모두 이제 동의하는 것이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과연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또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학교에서 그러면 이러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말로 자주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조사해 놓은 게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게 본래는 학교에 적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기업에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름도 처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 그 입안 과정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들어가고 학교도 이제 포함이 된 것인데 제가 이제 의문이 계속 드는 것이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들이 일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만큼 그렇게 빈발하고 중대한 재해들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백방으로 찾던 중에 사실은 이게 TV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출처를 밝힐 수는 없는데 그 자료에 의하니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그 빈도수에 있어서 일반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그 재해 정도도 뭐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부상을 에 대해서 치료를 요하는 이런 부상자들이 발생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대부분 경미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학교에까지 꼭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 하고자 했던 중대재해라고 하는 그것이 빈도나 또 성격에 있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하고는 상당히 사정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정도 가지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시설법이라든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정도로서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번에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7월에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12월에 거의 심의가 끝나서 1월 8일 날 통과됐는데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관계 그 집단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못하고서 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거기서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교라고 하는 게 학교안전법이나 또 교육시설법, 뭐 산업안전보호법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중대재해에 관해서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데 그 깊이 있는 학교의 사정을 이제 일종의 간과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급속하게 만들었다. 이게 예,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허 교수님 판단이시면은 네. 저희들이 아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학교가 포함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맞습니다. 또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게 그 부칙 1조를 좀 개정해서 3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좀 두자 뭐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논의보다도 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쭉 검토를 하는데 과연 해결책이 뭐겠느냐. 예. 그래서 일환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본문의 제3조 적용 범위에 관련된 조문을 개정을 해서 아예 거기에다가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의 장은 제외한다고 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일환으로 하고 정히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국려지책으로 지금 부칙에 보면은 이제 이 법을 내년 2월에 적용을 하되 50인 미만의 그 종사자를 가진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더 유예를 해서 2024년 예. 2월 그러니까 3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유예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부칙에다가 그러면 조문을 하나 더 넣어서 학교 현장에서 이걸 적용할지에 관해서는 50인 미만의 그 교직원을 가진 학교만이 아니고 50인 이상인 그 교직원을 가진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를 전체적으로 한 3년 정도 유예를 시켜놓고 그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교육시설법이라든지 이런 거의 적용이 어느 정도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 재해 관련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지를 좀 보고 그때 가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본문에 집어넣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이 법들이 감당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중대재해 이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네. 그 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법 자체가 깊이 있게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네. 두 번째는 따라서 이 법 자체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대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